당장 조정을 끌어냅시다. 그럽시다. 누구나. 자, 누구? 와라. 첫째, 송사 처리 시 뇌물을 받는 등 부정을 일삼은 죄. 둘째, 강제로 백성들의 돈을 뺏은 죄. 순조 11년 2월 황해도 곡산 지방에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고을의 수령을 가만히에 싸서 마을 밖 30리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도적대와 같이 특정한 무리들이 관할을 습격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할을 습격해서 수령을 내쫓은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순조나 조정 대신들은 이는 전에 없던 변고라고 하며 대단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곡산 주민들이 이 수령을 내쫓은 이유는 이 고을 수령이 부정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곡산 부사 박종신은 얼마나 어떻게 부정축제를 했기에 이 마을 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곡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다고요? 네, 먼저 곡산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곡산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산 지역은 황해도 동북쪽에 위치한 인구 2만 6천여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수령을 내쫓은 일이 발생한 것은 바로 수령이 저지른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령이 어느 정도 비리를 저질렀는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11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던 곡산 관아입니다. 사건이 나자 조정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 안핵사를 파견했으며 안핵사는 사건 가담자들 중 주모자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들입니까? 그렇소이다.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주동자를 잡아들여서 엄히 다스리라는 어명이 있었어. 이번 사건은 수령의 부정축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령의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그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번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어. 어찌 주민들이 수령을 내칠 수가 있을까? 이 자들을 어서 오게 가두고 가담자들을 더 잡아들이도록 해라! 이번 사건 원인은 조정은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순조는 최근 이 같은 일은 필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니 주모자를 효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명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안핵사를 통해서는 곡산 부사의 비리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모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모자와의 면담조차 쉽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의 방침이 강경하던데 두렵지 않습니까? 죽을 게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요. 그자는 수령이 주모자들은 조정의 강경한 대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곡산 부사에 대한 이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그게 바로 도적이지. 돈을 강제로 뺏었다고요? 그렇소. 마을 사람들 중에 살림이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강제로 돈을 200냥씩이나 빼앗았다. 왜요? 왜긴 왜겠어. 자기 뱃속 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외에도 곡산 부사는 장시 자릿세가 원래 한 냥 6전인데 27냥을 내라고 해서 그 이익을 챙겼고요. 또 포졸과 아전의 급료도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는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에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곡산 부사는 소를 죽인 사람을 처벌하면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500냥씩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 죽이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냥씩을 뺏어간다고?
근데 아무리 수령이라지만 내란다고 다 냅니까? 아유 답답하긴. 누군 돈을 내고 싶어서 냅니까? 돈을 내지 않고서야 배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난리가 나기 며칠 전에도 그 돈을 안 낸다고 매 맞아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매 맞아 죽었다고요? 돈을 안 내다가 매 맞아 죽었다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하지만 이번에 돌아가신 분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이 집 바깥 양반이라오. 200냥 때문에 사람 하나 잃었지요. 내 빚을 내서라도 200냥을 내야 하는데 관아에 끌려가 곤청을 맞고 와서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내 그래서 이번에 수령을 쫓아내는 일에 적극 찬성했죠.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이미 사람은 가고 없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이분 외에 또 많이 계십니까? 이따마다요. 적어도 100명은 될 거요. 100명이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요? 관아에 끌려간다면 이리야 우린 모르죠. 다만 관아에 가서 권장 몇 대 맞고 나오면 며칠을 끙끙 앓다가 다들 저 세상 사람들이 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형벌을 가했길래 100명이나 곤장을 맞고 죽었는지 관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맞아요. 좋기 100명은 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죠. 원래 곤장이라는 것은 그 형벌에 따라 그 규격이 정해져 있게 마련인데 그런 규격보다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제 아무리 장사라는들 배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건 수령이 직접 만든 겁니까? 수령이 아니면 누가 만들겠어? 당시 곡산부사는 1809년 11월에서 1811년 2월까지 15개월간 곡산부사로 재임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부정 축제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곡산부사가 부정 축제한 내용을 유형별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돈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돈을 빼앗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를 죽인 사람을 방조한 사람에게 500냥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뇌물을 받고 송사를 처리하거나 또는 공무집행 시에 뇌물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잡아다가 임의로 만든 형구에 끼워서 100여 명이나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15개월 동안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네요. 그렇지만 이 곡산부사의 비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곡산부사 박종신은 곡산 지역 사람들을 이 환곡이라는 제도로 가장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환곡이라면은 그 춘궁기인 봄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10%를 가산해서 되돌려받는 그 빈민 구제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환곡 제도가 본래의 뜻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환곡에 대한 피해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환곡? 원래 뜻이야 좋지요.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사실은 안 그런데요. 안 그래요? 백성 굶기고 수령은 배불리는 게 환곡이라. 길게 얘기할 거 없소이다. 따라오시오. 어딜 가시는데요? 내 보여줄 게 있소이다.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쌀 아닙니까? 이 안에 좀 들여다보시오. 이게 이번에 받은 환곡미라오. 쌀은 반도 안 되고 겨가 잔뜩 섞여 있어. 이렇게 반가마니를 한가마니로 속여서 빌려준 뒤 가을엔 순수한 쌀 한가마니에다 이자까지 덧붙여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득은 수령이 챙겼습니다. 이 외에도 환곡을 이용한 통리 사례를 보면 환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떠넘긴 뒤 가을에 이자까지 챙겨서 돌려받습니다. 또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중간 이익을 챙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봄에 쌀 한 석을 한 냥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빌려준 뒤 가을에 쌀값이 오르면 쌀로 되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환곡민은 늘 여유분을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을 내다 팔아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실제 여유분의 쌀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환곡 창고를 찾았습니다. 이곳 곡산에는 서상창과 서하창 두 곳이 있는데 서상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창고를 지키고 있던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저 원래 창고에는 쌀이 남아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 그야 그렇지요. 그런데 창고가 텅 비어 있던데요. 아, 진짜 모릅니다. 아니 창고를 지키는 분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주민들 말로는 수령이 따로 챙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뭐 올 봄에 한국미 주고 남은 쌀을 저기 능성강으로 보내긴 했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능성강이라면 곡산 지역과 평안도 성천 지역을 이어주는 강입니다. 왜 쌀을 이곳으로 옮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강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쌀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했다는 뱃사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쌀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한 2,000성 나갔을게요. 어디로요? 저기 강 건너 평안도 성천 지역인데 거기서 장씨가 성하니까. 그럼 거기서 내다 판다는 말입니까? 그야 뻔하지 않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쌀을 옮길 이유가 있겠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나요? 그야 수령이 챙기겠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요. 이 비리 내역을 보니까 원성을 살만도 하네요. 그러면 이후에 이 일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순조와 일부 조정 대신들의 입장은 곡산부사 박종신의 이 잘못은 인정하지만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고래 수령을 내쫓은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이번 사건은 아주 강력히 대응해야 나라의 기강에 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 중에서 주모자 41명은 사형을 당했고 68명은 유배형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곡산부사 박종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곡산부사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으로 유배형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사형에 처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인 부사는 유배령에 처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처벌인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조정 대실 중에서 이런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예조 판소였던 김릭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 곡산부사 박종신은 가볍게 처벌하고 백성들에게 엄히 벌을 내린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백성들을 위로하고 박종신에게 더욱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정리에는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실제 이 법적인 규정에 비춰봤을 때 그건 어떤가요? 이 유배령이 적합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법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부정축제한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부정축제한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까? 예, 뭐 엄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우리 고유의 법전인 그 경국대전에도 그 바로 참 부정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그 아들 손자한테도 배설기를 막는다든지 하고 그리고 그 청거한 사람에게도 그 연대 책임을 지우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이제 우리 법전에 뭐 인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명률 직해라고요. 이것이 바로 명나라 법제기는 하지만은 태조 4년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두문으로 전부 고쳐가지고 이른바 우리 형법전으로 참 바로 만든 법이고 이것이 이제 조선조 500년까지 적용했던 법입니다. 여기 이거 이해하면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또 국가 재산을 횡령한다든지 해서 그 액수가 80관 같으면은 되게 한 관이 10량 정도로 치면은 800량이 됩니까? 그런 경우에 그 횡령 착복했다든지 뇌물 받으면은 사형까지 교수형까지 처하고 뇌물은 그렇게 받았지만은 일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때는 형의 등급을 낮춰가지고 유삼천리 최고로 유배형 3천리 받고 제도라든지 환경북도 꼭대기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곡산부사 박종신의 비리 내역을 조사해 왔는데요.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은 15명에 200량 같으면
3천냥이 되죠. 3천냥이 되고 또 이제 소를 도살한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고 이를 방조한 이에게 또 500냥 징수했다면은 3,500냥을 착복한 게 되네요. 그런 경우에 대명률 그 직회에 의하면은 800냥이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또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래 되면은 최고 사형까지 교수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박종신의 비리 내역 중에 일부만 계산했는데도 당시 법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사형입니다. 그러니 실제 환곡이나 장시 자릿세 등 박종신이 부정축지한 재산을 모두 계산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형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상당히 엄격했군요. 그런데 이 곡산부사 박종신은 규정보다는 좀 약하게 처벌이 됐군요. 네, 법은 엄격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관리들의 부정을 감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각 도마다 감사가 있어서 해당 지역의 수령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체제도라는 제도였습니다. 수령을 감시해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실정을 하면 전, 또 선정을 하면 최라는 등급을 매겼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수령은 파직당하거나 또는 더 좋은 직급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감사는 이 곡산부사 박종신의 부정을 몰랐을까요? 혹시 그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곳이 황해감사 홍희신의 집입니다. 계십니까? 정말 황해감사는 계십니까? 박종신의 죄상을 몰랐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잠깐 여쭐 말씀 있어 왔습니다. 안 돼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아니 안 된다. 잠깐이면 된대요. 감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해감사의 심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는 그 문제를 임금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희 씨는 어떤 의견서를 올렸는지 비변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홍희 씨이 올린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신이 가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백성들을 불법으로 괴롭힌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박종신의 가혹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관리들 중에도 감사가 박종신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조 판서 김리익입니다. 그는 박종신과 그를 비호해준 감사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사관원 헌납 유현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보는 것이 경망스럽다는 이유로 파직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그야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소. 이번 상소가 왜 문제가 된 것입니까? 감사 홍희신과 부사 박종신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것 같소이다. 그런데 이번 상소에 보니까 감사가 박종신의 비리를 알고도 눈 감아줬다고 쓰셨던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사건이 나고 곡산 지역을 다녀왔어. 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니 애들까지도 박종신의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돼서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 사관원 헌납 위원장은 감사의 묵인하에 박종신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무릇 외읍의 일들의 폐원을 찾아 들어가면 모두 감사에 든다라고 하며 당시 지방관리의 수탈 뒤에는 늘 감사가 결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감사가 박종신을 비호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감사나 박종신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상소를 올린 유현장을 파직시켰습니다. 박종신을 비호하는 또 다른 배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수령의 비리를 눈 감아준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시기에 몇 가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들을 보면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808년 평안감사 조드경이 부임한 지 1년도 채 못 되어서 3만 냥을 부정축제했습니다. 이 3만 냥을 당시에 나와 있는 기록에 살펴보면은 쌀 한 섬이 5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냥에 3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이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 5천만 원이요. 지금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런데 이러한 평안감사 조등의 비리를 어사 선흥보가 폭로했는데 감사는 벌하지 않고 오히려 어사 선흥보의 보고가 잘못되었다면서 어사를 파직시켰습니다. 아니 부정축제한 감사는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어사를 처벌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1860년 전라감사에 부임되었던 김시현이 2년간 60만 냥을 부정축제했습니다. 60만 냥이요? 60만 냥이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2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10억이요? 그 정말 놀라운 액수군요. 60만 냥이면 당시 법규로 봐서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에서는 김시현을 파직시킨 뒤 제주도에 유배시키는 데 그칩니다. 더구나 1년도 채 안 돼서 유배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풀려난 거죠. 아니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래서 풀려났단 말이죠.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부정축제란 관리들에게 관대했던 건가요? 이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곡산부사 박종신이 부정축제를 했던 1811년에 권세를 누리던 가문 중에 반남박씨 가문이 있었는데 곡산부사 박종신이 바로 이 반남박씨였습니다. 그리고 평안감사 조드경이 부정축제를 한 건 1808년인데 이때 권세를 누리던 가문 중에 풍양조씨 가문이 있었고 조드경 역시 이 풍양조씨입니다. 마지막으로 1860년 60만 냥을 부정축제했던 전라감사 김시현은 당대 권세를 누렸던 안동김씨 가문의 혈족입니다. 이 부정축제를 일삼았던 관리들 뒤에는 당대 그 권세가 막강했던 그런 가문들이 있었네요. 예, 이곳으로 봐서 세도 가문과 부정축제를 한 관리 사이에는 뭔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곡산부사 박종신도 이 반남박씨 가문이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부정을 저질렀고 또 그 때문에 이 법 규정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규모의 부정축제를 했던 관리들의 뒤에는 세도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대 권세를 누리던 가문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용실 씨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세도 가문의 사람들이 대규모의 부정축제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제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순조가 즉위한 이후 정권을 잡게 된 가문을 살펴보면 경주 김씨,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리고 반남 박씨입니다. 이들이 당대 세도 가문이 된 것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 때문인데요. 그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경주 김씨 김관주는 순조의 할머니인 정순왕후의 오랍입니다.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11살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를 하자 왕실의 제일 위더른이었던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오라비인 김관주는 이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실권을 잡게 됩니다. 6년 만에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이 끝나고 순조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순조의 어머니인 수빈박씨 집안, 순조의 부인인 순원왕후의 집안, 그리고 순조의 며느리인 신정왕후의 집안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반남박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가문입니다. 이렇게 순조가 집권한 뒤에는 순조와 외척 관계에 있던 가문들이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정조 임금이 타계한 이후에 외척 세도 정치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외척 세도 가문으로는 정조 사후 바로 집권했던 경주 김씨를 위시해서 뒤에 60여 년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동 김씨, 반남 박씨, 풍양조 씨,
이런 몇몇 가문들이 정권을 독점을 했습니다. 이들의 정권 독점 단계에서는 살림 정치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 세력이 용납되지 못했으며 조직적인 사상 통제가 행해졌습니다. 국왕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 몇몇 가문의 외척 세도 정치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이번에는 이들 외척 세력이 어느 정도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 기구는 비변사였습니다. 비변사는 국정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비변사 내에서도 가장 실권을 잡고 있는 자리인 비변 당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 가문의 비율을 조사를 해보면 외척 세력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세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세도 가문의 하수인인 호조의 말단서리가 개성 유람을 떠났는데 개성 대상인들이 기생 악공 등 100여 명을 동원해 지극히 환대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도 가문의 위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들 세도 가문들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그 권력의 공공적인 성격을 망각하고 사적인 가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부패를 일삼는 촉수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와 수령, 즉 지방관들이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세도 가문들의 권력의 독점 현상, 그리고 권력의 자기 정화, 자정 능력의 상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도 가문들이 19세기에 못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순조 집권 이후 이 권력을 잡은 세도 가문들은 이 세력 확장과 부의 획득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도 가문의 특징은 그 세도라는 말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래 세도라는 뜻은 처음 중종 때 조광조가 한 말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세도 가문들이 펼쳤던 그 세도 정치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력 세자를 써서 세력 확장과 이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당시에는 이러한 세도 가문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부정 축제가 가능했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세도 가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노력은 이 매관매직이라는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매관매직이 성행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의 관직이 정말 거래가 되는지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잠입 취재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세도 가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선비로 가장을 한 뒤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김대감 집을 찾았습니다. 타인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곳은 별채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어느 대감집이나 뒷거래는 첩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발각이 되더라도 대감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자리를 원하시오? 시골 수령자리 정도면은 좋겠는데요. 과거 시험은 봤수? 과거 시험은 왠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럼 시험에도 합격해야 하고 관직도 얻어야 하는 처지구만. 그렇습니다. 액수야 알고 왔겠지? 액수요? 아이고, 잘 모르는데 제가. 아니, 그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수? 지난번에 같이 과거 시험을 보던 사람이 여기를 찾아가라 그러길래 제가. 그럼 내가 말하리다. 속가급제엔 3만 냥, 그리고 대가급제엔 10만 냥. 처음 수령이 되어 임지를 떠나는 자는 1만 냥. 관찰사나 유수의 경우는 100만 냥이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14만 냥이 필요한 게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돈을 그만큼 안 갖고 왔는데. 언제까지 가져오면 될까요? 요즘 워낙 부탁한 사람이 많아서 빨리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자그마님, 손님 기다리십니다. 오냐?
실제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직과 과거 시험의 종류별로 액수가 정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관직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첩을 찾아왔던 한 선비를 만나봤습니다. 잠깐만요. 미시오. 아유, 아까 안에서 잠시 뵙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 근데 커다란 보자기를 하나 들고 가시던데, 아니 그 안에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많다니요. 좋은 지역의 수령 얻기가 그리 쉬운 줄 아시오. 아니 그러면 그 지역마다 자리값이 다르다는 그런 얘긴가요? 그야 당연하지요. 당연하다니요? 쌀도 많이 나고 시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이 본전을 뽑기가 쉬우니까 그렇지요. 본전이라고요? 이 사람 참 답답하긴. 아니 관직을 얻으려고 낸 생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니오. 아니 어떡해요? 일단 수령이 되면 돈 모을 방법이야 많지요. 우리한테는 그 노다지나 다름없는 이 환곡 있지. 거기다가 이 송사할 때 잘 봐달라고 요거 들어오지. 그뿐인 줄 아오? 아전이나 포졸들이 그 심심찮게 그 뇌물 갖다 바치지. 이 본전 뽑는 거는 이 시간 문제지요. 자 그럼. 매관 매직은 또 다른 부정부패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 관리들 사이에서는 거두어들이는 재화가 풍족하면 유능한 관리고 주머니가 텅 비면 무능한 관리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관 매직은 중앙의 세도 가문에서부터 지방관들까지 부정부패로 병들게 만들었으며, 이는 세도 가문, 감사, 수령으로 이어지는 부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도 가문은 이들 지방관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조정의 권세가들이 뇌물을 받는 데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매관 매직의 폐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 왕조 건립 이후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용문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던 과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과거 제도의 그 문란을 가져오는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예를 든다면, 문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도 가문과 그리고 국왕의 그 통보에 의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미 합격을 통보받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해서 합격된 인물이 훗날 성균관의 대사선까지도 지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과에 있어서는 무과 시험장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세도가들의 지원에 의해서 무과 합격증을 걸머쥐는 이런 사례들도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외척 세도 정치가 행해지는 속에서 매관 매직이 성행되고 관료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과거제도는 그렇게 문란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거제도의 문란은 매관 매직을 더욱 성행하게 했습니다. 이 매관 매직과 과거제도 문란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된 거죠. 결국 세도 가문을 통해서만 관직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세도 가문의 위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관 매직을 이용을 해서 세도 가문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으며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나갔던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심각한 것은 매관 매직으로 인해 이 사회 전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도 가문에서부터 감사, 수령에 이르기까지 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분위기는 이 지방 관아의 아전들이나 포졸에게까지도 퍼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아전들의 부패상을 이번에는 사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관아로 오게 되면은 이미 해가 저물어서 일이 끝났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 관아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뇌물만 주게 되면은 이 관아에 어느 때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곤장을 치는 포졸들에게 미리 돈을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곤장을 때릴 때도 아주 약하게 때린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의 처우도 이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돈을 주게 되면은 아주 호의적으로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만 되면은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돈을 걷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떡값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나온 출두 명령서를 가지고 나와서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은 출두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네요. 더군다나 이 조정에서 이 실권을 쥐고 있는 세도 가문이 그 부정부패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순조는 이 집권 초기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 한 예가 어사 파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실제 기록을 보면은요, 이 순조 시대에 가장 많은 어사를 파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세였던 이 세도 가문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어사를 매수하기도 하고, 앞서 보셨던 예처럼 이 평안감사의 예처럼 제대로 지방 수령의 비리를 폭로를 해버리는 그런 어사는 이 세도 가문들이 중심이 돼서 이들을 파직시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점차 이 세도 가문이 득세를 하면서 이 조정에서는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할 만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렵에 나온 것이 바로 곡산 사건인데요. 이 곡산부사 박종신의 탐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만은 이것이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곡산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저 뭐 수령이나 감사의 횡포에 숨죽이고만 있던 이런 백성들이 직접 수령을 내쫓게 된 것입니다. 곡산 지역 백성들이 고을 수령을 내쫓은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민과 부유한 상인 그리고 관속들까지 곡산 지역의 모든 계층이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집단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정한 관리를 내쫓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19세기의 곡산밀라는 대중적인 힘을 결집해서 구체적으로 수령권과 맞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사회 모순에 대해서 대중들이 결집된 힘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최초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후 밀란의 효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전의 농민들은 수령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개의 경우는 유민이 되어 마을을 떠났으며 설사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산호라고 해서 관과 뒷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비리를 외치고 도망을 가거나 거화라고 해서 밤에 잠시 모여 횃불 시위를 한 뒤에 뿔뿔이 흩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효시가 곡산 사건이었으며 이후 부정한 수령에 대항하는 밀란이 전국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일반 농민층들도 세도 가문들의 그 가렴주구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니까 이들의 불만과 성장하는 사회 세력들의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이것이 결합되면서 결국은 19세기 밀란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밑바탕으로서는 역시 백성들의 의식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앙시앙 레즘 갖고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린 구차제를 깨트린 민중들의 힘을 강조하듯이 19세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정부패라든지 매관 매직과 같은 세도 가문의 전행과 비리를 비판 극복하는 백성들의 어떤 역량, 농민항쟁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11년에 일어난 곡산밀란은 그러한 19세기의 역동성 있는 사회를 여는 서곡이고 출발점이라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1811년 곡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백성들은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부패 하면은 19세기 초 순조 집권 이후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세기 초 세도 정치 하에서의 부정부패를 통해서 본 것은 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